계속 마이크 사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느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조금 남겨진 그 슬라이드가 있어서 요거만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창의적 사회 문제 해결에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2주차부터 6주차까지 저희가 아마 대면 수업하기 직전까지 그 사이버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사회학 이론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게 사회가 먼저일까 개인이 먼저일까. 아까 마스크 얘기도 했지만 사회가 먼저인지 나 개인이 먼저인지 개인 없이 과연 사회가 존재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거든요. 이 이야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다름이라는 것. 정말 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른 문화권과 나는 충돌하는 것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 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과연 불편한 것일까? 틀린 것일까? 이런 다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볼 거고요. 세 번째, 그 지난 겨울에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요. 그 기생충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의 어떤 그 주제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계급에 대한 문제다.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논의거리가 많은 이제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생각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이야기를 사회학 이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적극적인 이제 이 불평등을 넘어서서 평등 실현 조치를 위해서 사회학적으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전문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학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이런 어떤 적어도 기초적인 우리가 창의적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그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5시간을 통해서 그 눈을 띄워주는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회학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해보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는 이제 그 문제를 찾아보게 되고 그 문제를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유한 문제에 대해서 단지 책상에서 그러니까 자료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자료를 공부하고 뉴스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받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혹은 관련자 혹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현장을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그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어떤 수업에 어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단지 어떤 자료 정리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부딪혀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보고 최종 보고하는 것. 그게 저희가 이번 학기에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서 함께 해나갈 이야기들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어, 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저희의 과업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사회 문제 해결 주별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요, 멘티미터라는 건데, 이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하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일단 그 대면 수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한 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도 하고 이게 교양 필수 교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에 입학하시고 신입생이시잖아요. 과연 대학이란 데는 고등학교랑 뭐가 다를까? 그리고 교양교육은 도대체 뭘까?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정리해보고 이 대학이 고등학교하고 어떻게 다르고 내가 왜 대학에 왔는지 그거를 잠깐 오늘 딱 그 2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만나보고요. 교양교육이 뭔지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 그래서 이 두 번째 학습의 목표는요. 대학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대학의 역사와 의미, 이것들을 한번 해서 대학이 과연 어떤 곳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생각해볼 문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대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카데미라는 뜻, 학문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죠. 아카데미. 그다음에 혹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대학을 보통 상아탑이라고 불러요.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은 대학을 도대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하나 대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학의 역사부터 한번 제가 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대학이 생겼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학이라는 게 언제적부터 대학 입시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 시대에는 대학 입시라는 개념은 없었겠지만 대학은 존재했어요. 중세 시대 11세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요? 대학의 나이가 10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1000년, 대학의 나이가 이제 1000년 정도 됐는데 1000살 정도 됐는데요. 11세기 말에 최초의 대학이 생겨나는데요. 이탈리아 볼로냐에 생겨났어요. 스튜디움 게네랄레라는 이름으로, 라틴어예요. 스튜디움 게네랄레라는 이름으로 그 볼로냐의 최초의 대학이 설립이 되고요. 행정 기능을 가진 법인체로서의 이제 그 대학이 만들어진 거는 그보다 한 200년 후에 13세기였어요. 그것을 우니베르시타트 스투디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대학이 모양새를 갖추었다라고 보면 돼요. 대학이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는 이제 건물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게 13세기. 그리고 14세기에 이 대학은요.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이 다 그랬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교회와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인정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도 교회 당국에 의해서 인정되는 교사와 학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중세시대의 대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독일 할레에 최초의 근대 대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1636년과 1701년, 이게 이제 미국의 단과대학으로 설립이 돼요. 이 단과대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인문대학, 사회대학, 공과대학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종합대학의 형식이 아니라 단과대학 형식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 초기의 대학이 모습이 굉장히 작게 설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의 교육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17세기 말이었다. 그리고 18세기가 이제 미국의 고등교육 종파들이 후원하는 대학에 국한해서, 이 말은 교회가 그 대학을 운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공회가 운영하는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이 생겼고요. 장로교가 운영하는 프린스턴 대학, 그 다음에 뉴욕 성공회의 킹스 대학, 이게 뭐 컬럼비아 대학이기도 해요. 지금이요. 이게 170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그때 대학은 그럼 뭘 공부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대학에서 공부한 거는요. 라틴어, 논리학, 수사학, 산수, 천문학, 음악을 먼저 공부라고 되어 있죠. 이 먼저 공부라는 게 바로 교양의 어떤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양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공이 법학, 의학, 신학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2, 30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신다 그러면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전공을 선택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학과 의학과 신학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교양 과목으로 공부한 게 이 6개 정도의 이제 그런 영역의 공부였다. 지금도 저희 대학에서 비슷하지요. 이 비슷한 어떤 것들이 이 라틴 문법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와 표현 같은 읽기와 쓰기 공부하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고 논리학은 이제 철학과 인문학이라고 보면 되고 수사학도 이제 그 소통에 관련된 이제 읽기와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 방법이고 이 수사학은 사실 이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해요. 산수는 그 과학에 관계된 거죠.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의 영역도 교양의 영역에 있었다. 이러한 어떤 18세기까지의 초기 대학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지내서 이제 19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독일식 모델을 모방하여서 활발하게 대학들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대중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유의 전통을 결합시켜서 대학이 많은 사람들한테 귀족들뿐 아니라 공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열리게 돼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언제다? 19세기 초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대 대학에 들어와서 이 현대의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과정으로 전환이 되고요. 지식의 양적 팽창과 복잡한 사회 요구로 교과 과정이 증대되고 개편되는 과정을 겪는다. 사실 예전에는 사회가 굉장히 아까 법학과 의학과 신학 이런 것만이 전공이 있을 당시는요. 그 정도의 전문인이 필요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산업화가 되고 근대가 넘어서서 현대를 다가올수록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전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고 싶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식의 양적인 팽창과 세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먼 미래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AI라든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나의 어떤 관심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전공이 굉장히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융합적인 전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요. 한 가지 전문가로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과 나의 어떤 전문성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금씩 다양해지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대학도 조금씩 다른 옷을 입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대학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 프랑스의 68 혁명이 대학의 전반적인 체제와 체계를 전복시킨 대표적인 학생운동이 이제 68 혁명 운동이었거든요. 이 68 혁명으로서 대학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대학이 단지 직업훈련 학교, 전문가 양성 학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에서 이것들을 가르쳐야 하며 고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960년대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현대의 대학을 만나신 거고 그러한 대학에 입학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대학의 의미는 관념적 상아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학에
큰 어떤 모양새가 두 가지 정도였어요. 굉장히 그 권위적인 학문만을 논하는 그런 아카데미다. 그 다음에 관념적인, 내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멀고 높은 이념들을 가르치는 관념적 상아탑이다. 이렇게 그 대학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권위적 아카데미라는 거는 그 아주 오래전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그 후계자들이 대학을 가르치던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대학을 굉장히 아카데미라고 칭하는 건 특정적 권력과 상당히 위상을 갖춤에 대한 어떤 그 높임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학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어찌 보면 관념적 상아탑이라는 건 현실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두지 않고 그 현실 도피적이고 굉장히 연구 생활을 하고, 학자들은 뭐 사회하고 관계가 없어, 사회 문제에 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고전적인 대학의 개념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조금씩은 달라졌거든요. 어떤 의미로 달라졌냐, 오늘날 그러면은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직업인 양성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여러분은 대학에 입학하신 이유가 졸업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과연 나는 그럼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의미로만 대학에 들어왔을까? 사실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간에 큰 글씨를 써 있는 거 있죠. 대학이 직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받아들이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지식이 아닌 주변적인 기술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어떤 테크니컬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이것들만 배우는 것, 이게 대학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직업학교와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직업학교에서는요, 이런 교양교육이 필요 없어요. 기초학문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그 어떤 기술 혹은 어떤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 테크닉만 배우면 이 직업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전문대학도 단기 교육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단기 교육기관은 좀 더 어떤 직업학교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규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학문적인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이 직업학교에 가까운 이 테크니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실습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문대학이라고 따지면, 이 대학교는 과연 뭐가 다를까? 장기간 그리고 고등교육,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등교육을 장기간 담당하는 곳, 그게 바로 대학이다. 여러분은 4년 혹은 그 4년 이상 동안 대학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단지 직업학교로서 직업인 양성하는 데로서의 대학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성인을 배출하는 장, 직업인을 양성하는 장이 아니라 지성인을 배출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고민한 것을 사회와 더불어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은 의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대통령도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전 세계로 보면. 근데 이 누구나 그 직업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의사는 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어떤 학자가 될 것인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지, 어떤 언어치료사가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 어떤이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성인으로서의 고등교육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역에 아마도 그 교양교육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양,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인문학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고요. 기초 학문으로서의 어떤 교양을 얘기할 때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교양에서는 어떤 것들을 그러면 공부하게 되는지, 이건 교육의 그 정인데요. 아까 요 성숙이라는 단어, 예, 성숙이라는 단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제가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나이와 무관하게 좀 덜 자란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과연 성숙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적, 정서적 능력과 사리를 판단할 때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배려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행위에 책임질 줄 아는, 인간 내면의 발전을 통해서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실현을 도모하는 힘을 가진 인간. 사실 그냥 이렇게 나열한 글자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과 재미없는 개념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 아름다움에 감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윤리적 판단력을 기른 인간. 예, 이렇게 교육을, 그런 인간을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양교육은 무엇일까? 인간의 성숙을 돕고 성숙성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사실 대학의 역사였거든요. 예, 대학은 대학의 의미였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양교육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교양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학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그 이수학점이라는 것 자체가 교양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직업교육의 현장이 되어버린 대학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성교육에 대한 실종. 예, 이거는 많이 비판들을 받고 있죠. 그건 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실종 문제도 그 교양교육에서 많이 그래서 부각을 시키고 강조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개발 교육, 그 다음에 개방적 의사소통 교육 부재, 읽기와 쓰기 경험의 부족, 사회적 다양성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양교육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과 교양교육의 정의를 연결시켜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적어봤거든요. 그 노란색 단어들 보이죠? 이 교양교육을 그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이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그에 담긴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지금 현재의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지 내가 그냥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재가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계기인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교육. 그리고 그걸 그냥 바라보고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고 능력. 뭐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다. 재미있다. 상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감독은 왜 이 영화를 찍었지? 이 영화를 찍을 때 도대체 이렇게 계급의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저 주인공들은 왜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 재밌고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비판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사람은 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거시적으로
대단히 사회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바라보여지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게라도 내가 제안해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공동체 의식과 공공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요. 결국 거창하게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좀 거창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대학과 교양교육과 이런 어떤 대학과 교양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주에 사회학의 이해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오늘은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요 밑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참고 영상 보는 거 있죠? 참고 영상 보는 것들, 창의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건 말 그대로 창의력의 테크닉을 이제 가르쳐주고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 영역은 K무크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그 영역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꼭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1주차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은 일단 사회학의 기본 이론은 저하고 이론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창의성의 영역은 제가 자료로 제공하는 이 컨텐츠 K무크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기로 일단 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과제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체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수업 전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요, 제가 게시판 Q&A 열어놓을 거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고, 개인적인 것도 좋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